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김은영이라고 해요. 저는 평생을 안개 속에 갇힌 듯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8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어요. 희미한 기억의 조각마저도 없으니 안개 속에 갇힌 듯 살아왔다는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가장 오래된 기억, 그러니까 제 기억의 시작은 8살 무렵 깨어난 병실입니다. 그 기억마저 그리 선명하지 않은데 깨어나자마자 엄습해오던 공포만큼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려 해도 그때 제 마음을 여러분은 짐작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건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일 테니까요. 텅 비어있는 머리로 태어난 저는 제가 누구인지는 물론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도 어려운 어린아이였어요. 저는 여객선 사고를 당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후 한참 만에 의식을 찾은 거였더라고요. 원래 그런 배를 타면 탑승객들이 승선 기록카드에 신상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다는데 제가 탔던 여객선에는 제 또래 여자아이에 관한 기록이 없었대요. 그러니 절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 명 만났고 비슷한 질문과 답을 수도 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누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섭기도 했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그 당시의 상황은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된 제가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구조되었던 그 당시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해보면서 뒤늦게 조립한 것들일 겁니다. 저를 제일 처음 도와주었던 사람은 해양경찰관 아저씨였어요. 괜찮아?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더 기억난다거나 그런 건 없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괜찮아. 뭐라도 떠오르는 게 있으면 다 말해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병실에서 깨어난 이후로 줄곧 그냥 머릿속이 뿌연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기억나는 게 없어도 아저씨들이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있으니까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가져. 네. 근데 전 언제까지 여기 병원에 있어요? 그건 아저씨도 확실하겐 몰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네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해도 된다고 하실 거야. 왜? 병원이 답답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나가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게 걱정되는구나. 넌 그런 걱정할 거 없어. 그때까지 네 가족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랑도 꽤 여러 번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심리학자였는지 정신과 전문의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럿 만나서 상담을 했던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기도 할 건데 어때? 괜찮아? 모르겠어요. 이런 거라면 가족을 찾을 수 있어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격 때문에 눌려있는 네 기억이 어떤 자극에 반응해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거야. 네, 그럼 해볼게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 여기 크레파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싶은 걸 아무거나 그려봐.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파란색 크레파스를 골랐네. 파란색으로 그리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 혹시 바다에 대한 기억이 있니?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늘을 좋아해서 파란색을 골라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기억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치료 같은 걸 받았지만 끝내 기억을 찾지 못했고 지문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어린아이였기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이후로 어느 지역 신문기자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절 찾는 사람도 없었죠.
전국 실종 미아 기록에도 저와 일치하는 정보는 없었고, 결국 저는 그렇게 신원 위상에 버려진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8살이라는 나이도 정확한 제 나이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제 나이도 기억하지 못했고, 제가 누군지는 끝내 찾지 못했으니까요. 이후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며 가정법원에 출생허가 신청을 통해 법적 신분을 부여받은 거예요. 병원에서 제 신체 발달 상태를 보고 제 나이를 추정해줬고, 절 담당한 공무원이 지어준 김은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이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뒤에도 끝내 절 찾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고, 저희 보호자는 제가 살고 있는 보호기관의 보육원이었어요. 저처럼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 누구 하나 사연이 기구하지 않은 아이가 없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 처지가 제일 비참한 것 같았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도 메모지에 이름이나 생일 같은 걸 적어서 넣어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름도 나이도 생일도 가짜인 아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아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보육원 아니라 어디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거니 전 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때문인지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했고, 그래서 늘 혼자 있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단체 생활이잖아요. 그래도 요령이 생기면 은근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 같을 때도 말이에요. 제가 지냈던 보육원이 규모가 좀 큰 편이어서 늦게 가면 줄도 서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애들이 그게 싫어서 우르르 막 뛰어가고 그래요. 근데 전 일부러 천천히 늑장 부리면서 갔죠. 항상 제일 늦게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 다 먹고 나가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창밖이나 벽을 보는 자리에 앉으면 그냥 그 공간에 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어요. 운동장에는 일찍 밥을 먹은 애들의 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런 소리는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육원이 커서 오히려 혼자 숨기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전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게 심취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간을 즐겼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던 제 어린 시절을 고독하고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갖고 있는 기억이 적은 사람이잖아요. 기억의 많은 부분을 잃고 살았던 저였기에 제가 인지하며 살고 있는 그 순간들이 다 소중했고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기억도 나이도 생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그걸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진 게 없으니 그렇게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았죠. 악바리 기질을 타고난 것인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기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지간해서는 잘 울지도 않았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어요. 누구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아내고 있다는 거려. 보육원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저는 독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나 혼자만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공허하고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고 자부해요. 저의 고독과 절망은 저의 강한 생명력과 의지가 되었고 전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보육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언제나 혼자였어요. 친구 같은 건 제게는 사치였고 오로지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책만 팠어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성적도 받을 수 있었죠. 과외 빵빵하게 받는 부잣집 애들보다 제 성적이 위에 있는 걸 보면서 저 스스로 대견했고 그런 데서 쾌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항상 1등을 할 정도로 그만큼 뛰어났던 건 아니지만 제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걸 갖고 공부를 해서 다음 시험에서 제가 목표로 했던 애를 꺾는 재미, 그런 쾌감,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도파민의 힘으로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대학 선택도 전략적으로 했죠. 어중간하게 턱걸이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제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 정도의 학교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았고 교수들에게도 독보적으로 인정받는 학생이었어요. 소위 스펙에 도움이 되는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저 정말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 결과 대학 졸업하던 그 해에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했죠. 대기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볼까 싶은 생각도 했는데 성적은 좋았지만 학교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찌어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온통 명문대 출신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대기업을 포기하고 눈높이를 낮췄던 거예요. 대신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는 정말이지 죽도록 열심히 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도 가질 수 없는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고 제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운 후 앞만 보고 달리는 것. 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계속되는 경쟁의 연속은 절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오직 나만을 의지하며 2배, 3배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남들보다 빨리 인정을 받는 것만이 제 삶의 목표이자 이유였어요. 그러니 회사에서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사치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야근을 맡아놓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었기에 업무 시간에 비례해 결과물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어서 야근 수당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야근 수당이 나오는 회사의 경우에는 야근 사유나 업무 내용 같은 것을 꼼꼼하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 회사는 수당이 없는 대신 자유롭게 야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수당도 나오지 않는 야근을 하려고 하겠어요. 사무실에서 야근 조명을 켜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고 늘 늦게까지 남아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곤 했죠. 저 독사 저거 또 혼자 남아서 야근한다지? 독사요? 아, 누구 말하는지 알겠다. 선배, 제가 생각하는 사람 맞죠? 그럼 걔 말고 또 누가 있냐? 별명 진짜 찰떡이네요. 한번 물면 절대 안 놔줄 것 같은 독사. 그치? 내가 지었지만 정말 잘 지었다니까. 안 물리게 조심해. 선배가 지은 별명이에요? 진짜 대박. 본인이 독사인 거 그 사람은 모르죠? 몰라. 알아도 상관없고 알게 뭐야. 저도 모르는 제 별명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부르면서 제가 알아도 상관없고 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으니 뒷담화가 아니라 앞담화를 듣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맡아놓고 하는 등 유난을 떠는 것을 두고 조롱하듯 그런 말들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출한 기획안이 우수 기획안으로 뽑혀 회사 임원분들까지 모신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던 적이 있었어요. 기획안에 이어 프레젠테이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제가 회사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큰 계기가 되었던 일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에 좋은 일이었는데도 저는 저를 두고 수군거리는 소리들을 또 들어야 했어요. 야근을 매일같이 하고 밤까지 새면서 꼴값을 떨었던 거 생각하면 소박하네. 하여간 진짜 독종이에요.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했더니 쌩쌩한 것 좀 보세요. 쓰러져? 제가? 제 인간 아니잖아. 로봇이야 로봇. 인간미라고는 없는 저런 애가 쓰러질 리가 있어? 하긴 저 기회 따내려고 동기고 선배고 다 짓밟고 올라간 건데 미안해하는 표정도 전혀 없잖아요. 소름 끼쳐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게 제 신념 아니야. 징그러워 죽겠다니까 정말. 회사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하는 말처럼 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친구를 사귀려고 다녔던 게 아니니까요. 제 목표는 단 하나. 인정받고 성공해서 잘 살아남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랄 때부터 전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 생각이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죠. 그 덕분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으니 온갖 나쁜 별명으로 불리는 회사의 왕따라도 괜찮았고, 그런 제 삶에 만족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휴가 같은 것도 즐긴 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받아도 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딱히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사실 회사와 관련된 것 외에 아는 게 없었으니 하고 싶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생활의 유일한 변화는 회사 워크숍 정도였는데 그것도 전 철저히 일로서만 생각했어요. 실적이 좋았던 어느 해에는 모처럼 해외 휴양지로 워크숍을 가게 되어 직원들 모두가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한껏 들떴고 그 와중에 저 혼자 일할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야심차게 기획된 해외 워크숍인 만큼 프로그램들이 정말 알찼거든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휴양지에서 진행된 워크숍이었으니 휴양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고 절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중 요트를 타고 선셋을 즐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만 빠질 수도 없고 내키진 않았지만 저 역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요트를 타게 됐어요. 어린 시절 당했던 여객선 사고는 사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병원에서 깨어난 이후 들었던 이야기들이나 이후 여러 가지 기사나 자료들을 찾아보며 끔찍했을 당시 그 사고에 대해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전 물을 싫어했어요. 무서워한다는 것보단 그저 싫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물을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 물에 대한 공포감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막상 요트를 타려고 하니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박해 있는 요트가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것에 따라 흔들리는 것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런 티를 안 내려고 꾹 참고 요트에 올랐습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도 없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기를 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트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걷잡을 수 없는 파도에 휩쓸려 크지 않은 규모의 요트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물론 구명조끼도 착용하고 있었고 안전요원들도 있었기에 그리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신속하게 수습이 됐으니 크게 동요하는 사람들은 없었고 오히려 이벤트 같다며 재미있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몰랐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죠. 물에 빠졌던 시간이 길지는 않았고 구명조끼를 입고 떠있다가 바로 구조되어 큰 배로 옮겨져 커다란 담요를 두르고 있었는데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끼리끼리 모여 요트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처럼 겁을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속으로 벌벌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꼿꼿하게 앉아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때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더라고요. 괜찮아요? 여기 심신안정에 도움을 주는 차래요. 고맙습니다. 다들 바나나 보트 타다가 물에 빠져서 신난 사람들 같죠? 그래도 요트가 뒤집어진 사고였는데 말이에요. 저만 긴장했었나 봐요. 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동지가 한 명이라도 있다니 반갑네요. 그러셨어요? 사실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그러신 것 같아서 와본 거예요. 늘 혼자 계시는 분이라 말 걸기까지 용기가 필요했다고요. 그러실 것까진 없는데 고마워요.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정말요? 그러신 거면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괜히 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런 분인 걸 모르고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라고. 이런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절 독사, 독종, 온갖 말로 부르는 거 다 아는데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미 그러고 계시는 것 같지만. 근데 일부러 스스로를 고립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전 이게 편해요.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요. 방금 저한테는 잘만 하시던데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사고 때문에 그런 건가 봐요. 지금 저한테 하신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능력도 있고 좋은 분 같은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길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저는 많이 진정됐던 것 같아요. 별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흔들리고 혼란했던 감정들이 안정을 찾고 날뛰던 심장도 어느 정도는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묘한 편안함과 위로였죠. 제게 다가왔던 그 사람은 얼마 전 회사의 핵심 부서장으로 스카우트되어 온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최연소 임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게 먼저 다가와준 거였으니 사실 그 사람이 차를 건네주며 첫 마디를 던졌을 때부터 황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제게 관심을 보여준 거니까요. 워크숍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사람은 제게 호의적이었어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는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법 없이 항상 말을 붙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힐끗거리고 수군거릴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 드디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고 데이트라 불러도 좋을 몇 번의 만남 이후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홀린 듯 연애를 했고 연애 6개월 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예쁜 딸까지 얻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던 세상은 진짜 세상이 아니었던 것만 같았죠. 이제 제 세상은 사랑하는 남편과 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이 전부가 됐어요. 임신과 출산으로 휴가와 휴직을 결정할 때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고 빨리 복귀해서 따라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회사를 떠나 제가 낳은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상을 차리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저 스스로를 위한 시간도 가지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된 거죠. 평온하고 나른했던 그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계획된 사기를 당했던 거예요. 남편은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어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었던 인간이 제 전 재산을 들고 날라버린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됐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면 충분히 수상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황홀함에 취해 꿈에도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교포나 다름없이 자랐다고 했어요. 그러니 한국에는 친구도 뭣도 아무런 기반이 없다고 했고 가족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죠. 제가 임신 중이었으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미국에 인사드리러 가는 건 출산 후로 미뤘고 한국에서 저희들끼리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미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한창 일이 바쁘신 중이라 그게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인데 부모님이 못 오신다고 하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치러지는 여느 결혼식과 달리 우리끼리 의미 있는 결혼식을 치르자는 달콤한 말에 서운함을 잊었고 의심 따윈 해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무모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화가 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난 남자가 저 같은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구름 속을 걷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런 조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사라진 건 그 인간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싹 다 챙겨서 잠적한 거예요. 결혼 예물까지 무엇 하나 남겨둔 것 없이 모조리 챙겨갔더군요. 회사에서도 그 인간의 정체가 발각되기 직전이었어요. 학력이며 경력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조작된 것이었고, 미국에 살고 있다는 부모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결혼을 위해 대출까지 있는 대로 다 받았었는데 모든 걸 그 인간이 들고 날라버린 거예요. 작정하고 해외로 튄 것인지 경찰도 쉽사리 추적을 하지 못했죠.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밀항이나 위조된 신분증으로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거라면 사실상 추적이 힘들다는 겁니다. 제게 남은 것은 엄청난 빚과 피덩이인 딸,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진실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거액을 횡령까지 해서 정말이지 한몫 단단히 챙겨갔다는 걸 말입니다. 회사는 남편이 횡령한 것까지 제게 책임을 물었고 저는 결국 회사에서도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수중에 한 푼도 없는 상태로 갈 곳도 없이 어린 딸과 남겨진 거예요. 하필 그날따라 부슬부슬 비까지 내렸고 금방 날이 어두워질 것 같았죠. 갓난아기인 딸은 한참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다들 우산까지 쓰고 있었으니 도움을 청하기가 더 쉽지 않았어요. 결국 길거리로 나서서 아무나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 혹시 근처에 보호시설 같은 게 있을까요? 보호시설이요? 글쎄, 근데 갓난쟁이를 데리고 우산도 없이. 난 잘 모르겠는데 저쪽에 주민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요. 주민센터요? 네, 감사합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길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휴대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그 사람은 제게 주민센터로 가는 길을 알려주면서 내내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며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지만 당장 딸아이를 데리고 그날 밤 머물 곳부터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으니 그렇게라도 길을 알려주는 게 고맙기만 했습니다. 물어물어 겨우 도착한 주민센터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앞을 서성거리니 경비원 같은 분이 나와 사정을 묻기에 사실대로 말했더니 그분 또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얼마 후 경찰들이 왔고 저희 모녀는 경찰차를 타고 근처 경찰서로 갔고 거기서 경찰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주는 사이 경찰서 구석에 의자에 앉아 있었죠. 딸아이는 여전히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엔 눈물이 쏟아져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 뒤 저희 모녀가 갈 만한 보호시설과 연결이 됐다며 고맙게도 거기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어느새 날은 깜깜했고 빗줄기는 더 거세졌는데 모자 보호시설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 불빛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서 오세요. 빗줄기가 잦아들질 않네요. 아유, 아기가 잠이 들었나 봐요. 몇 개월이에요? 이제 7개월 접어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보호시설 직원은 저와 아이의 비에 젖은 옷가지 등을 가져가시고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갖다 주셨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저녁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시설 안에 여러 가지들을 분주히 둘러보는 걸 눈치챘는지 제가 저녁을 먹는 동안 직원분이 옆에서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또 눈물이 나려고 했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우선 저희 시설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절차상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럼요. 감사합니다. 직원은 제 이름 등 간단한 신상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어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더군요.
혹시 지금 쫓기고 있다거나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남편이 제 모든 걸 갖고 사라졌으니 제가 그 인간을 찾으러 다니면 다녔지. 제가 쫓기고 있지는 않아요. 아,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며칠 제대로 먹질 못했는데 특별히 어디가 아프거나 그렇진 않아요. 현재 재정 상황은 어떠신 거예요? 정기적인 소득이나. 아니요. 전 재산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었고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까마득한 상황이에요. 우선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기본적인 생필품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려요.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도 전부 다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특별히 필요한 게 있을 땐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 모녀 이젠 살았네요. 근데 저희가 여기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계속해서 여기 살 수 있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머무실 수 있는데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연장도 가능하니까 우선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차츰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일을 해야 하거든요. 돈도 벌어야 빚도 갚고 여기서 나가서 살 궁리도 할 텐데 제가 없는 동안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나요? 물론이에요. 저희가 보호시설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단순히 머물 곳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곳이기도 해요. 그게 더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얼른 정신 차리고 아이랑 살아갈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네. 저희가 여러 지원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 천천히 둘러보세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전혀 없었던 저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혼자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신세가 처량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위해서라도 먹고 살 방법을 찾기 위해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겨두고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제 능력을 살려 기업 분석이나 보고서 쓰는 아르바이트도 하는 한편 육체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배달도 하고 시간이 되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보호시설 근처 세차장에서도 사람을 구하길래 거기도 지원을 했죠. 사실 전 지금도 물이 무서워요. 세차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도 제게는 두려운 존재였지만 그렇게 더 극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도 세차장에서 일할 때는 언제나 긴장 상태였죠. 그러니 오히려 실수도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대기 중인 차를 호수로 긁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차는 삐까뻔쩍한 외제차 벤츠였고 다른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걸 들으니 그 중에서도 신형 최고급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줄기에 땀이 흘렀어요. 덜덜 떨면서 말까지 더듬으며 차주 앞에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리비는 제가 전액 다 보상을... 근데 물론 제가 다 그런데 한꺼번에 드리지 못하면 나눠서 드려도 될까요? 아주머니, 그런 건 다 상관없으니까 저랑 어디 좀 같이 가주실 수 있겠어요? 네? 어디를요? 지금 제가 근무 시간이라... 그건 제가 여기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저랑 같이 좀 가주세요. 수리비 그런 거 다 괜찮아요. 저랑 같이 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서없이 주절거리는 제게 차주는 다짜고짜 어디를 좀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미심쩍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혹시 어디 이상한 곳에 팔아넘기려는 사람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죠.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당장 수리비고 뭐고 다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덥석 그 차에 올라탔고
그 차랑 참 잘 어울리는 으리으리한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대문에서부터 압도당했지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의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미끄러질 것 같은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어마어마한 샹들리에. 영화 같은 데서나 보던 풍경에 제가 발을 들여놓아도 되는 것인지 조심스러울 정도로 그 집은 화려했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안내를 따라 들어간 곳에서 저는 한 사람을 마주했고 그 사람과 마주한 순간 그야말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의 화려한 풍경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경악할 일이었죠. 그 여자는 마치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듯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였어요. 나이도 제 또래로 보였고 그저 많이 닮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게 놀랍도록 똑같았던 거예요. 입고 두른 것이 고급스럽다는 걸 제외하면 염색하지 않은 머리카락 색이나 피부색, 눈동자색, 손가락이나 손톱의 모양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구세요? 절 아세요? 민주야, 나야, 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너야말로 어떻게 된 일이야? 민주? 그게 내 이름인가요? 정말 날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이름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야. 난 어릴 때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도 없었고 김은영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김은영이라니. 넌 민주야. 황민주. 난 황민진. 모르겠어? 우린 쌍둥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 가족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난 혼자 사고를 당한 거야? 제가 황당하고 놀란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저와 똑같이 생긴 그 여자, 제 쌍둥이 언니는 복잡한 표정으로 절 찬찬히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제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가족을 만난 것인데 뭐가 뭔지 혼란스럽기만 했고 뭐라 말을 이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주 앉아 한참을 쳐다보기만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지더라고요.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볼 것도 없이 제 앞에 그 여자는 저의 쌍둥이 언니라는 걸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닮아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8살 이전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와 달리 저희 쌍둥이 언니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모가 이혼하며 언니와 저를 한 명씩 데려가 길렀다고 해요. 그렇게 헤어진 게 저희가 6살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고를 당해 구조되었을 때 제가 또래보다 체격이 작았던 것인지 추정 나이였던 8살보다 1살 많은 9살이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나한테 가족이 있었다니. 기억을 잃고 구조되었을 때 가족이 날 찾아주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몰라. 누군지 기억도 못하지만 누구라도 가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 엄마 아빠는 서로 원수보다 못한 사이로 헤어지셨던 것 같아. 나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진 않아. 어렸을 때니까 말이야. 난 아빠랑 살았는데 엄마가 데려간 네가 부럽기도 했던 것 같아. 두 분이 이혼하신 후로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우리도 만난 적이 없어. 그랬구나. 난 전혀 아무런 기억이 없어. 언니 이야기를 들어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걸 보면 그 시절 내 기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가 봐. 괜찮아. 기억이 사라졌으면 어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 동생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게 기적이야. 언니의 말처럼 그렇게 언니와 다시 만난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언니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와 저를 찾아보려고 했던 모양인데 엄마는 실종 후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고 저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엄마가 절 데리고 그 배를 탔다가 사고를 당해 엄마는 그 사고로 실종된 것이겠죠.
탑승객 명단을 왜 작성하지 않았던 건지, 무슨 착오가 있어 누락된 것인지 그 사연은 알 길이 없으나 어쨌든 탑승객 명단에는 엄마와 제가 없었고 저만 구조가 된 거죠. 엄마는 끝내 구조되지 못해 실종자가 되었다가 일정 기간이 흐른 뒤 사망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게 됐지만 저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언니. 언니도 저처럼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았더라고요. 언니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대요. 그러다 그 저택 노부인 간병인으로 들어가 성심으로 간호했는데 그러다 노부인의 손자였던 형부와 결혼까지 했다고 했어요. 절 그 집으로 데려간 벤츠 차주가 바로 그 형부였던 겁니다. 이런 우연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린 시절 바다에 빠져 기억을 잃고 병원에서 깨어난 후 25년 만에 알게 된 저의 출생의 비밀. 다시 찾은 저의 가족. 하나뿐인 쌍둥이 언니와 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그 기적과도 같은 우연을 실감하며 서로 마주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죠. 언니, 내게 언니가 있었다는 게, 언니를 이렇게 만났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 언니, 나는 딸도 하나 있어. 아직 돌도 안 된 어린아이지만 언니한테 얼른 보여주고 싶어. 나랑 같이 가볼래? 정말 세상에. 어느새 내 동생이 엄마가 됐구나. 하긴 우리가 그럴 나이다. 그치? 근데 나 조금만 쉬다가 가도 될까? 내가 좀 어지러워서 그래. 어지러워? 좀 누울래? 언니, 근데 정말 어디가 아픈 거야?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딘지 아파 보여서 말이야. 저기, 처제, 내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언니가, 여보, 나중에 얘기해요. 천천히 얘기해도 되잖아. 천천히라니. 당장 처제한테 얘기하고 한시라도 빨리. 여보, 제발. 내 말대로 해줘. 내가 얘기할게. 왜 그래? 언니, 무슨 일이야? 무슨 심각한 문제야? 형부 말이 맞아. 어차피 나도 알게 될 일이라면 빨리 얘기를 해줘. 내가 좀 아파.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백혈병을 앓고 있어. 병색이 완연해 보였던 언니의 얼굴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와의 대화로 기력이 소진될 대로 소진된 것 같았고 그런 언니를 형부가 침대에 눕혔는데 그러면서 봤더니 언니의 뒤통수는 치료 부작용 때문인지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고 잠깐 드러난 종아리와 팔뚝에는 멍자국들이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언니는 이내 잠이 들었고 잠든 언니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형부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백혈병 투병 중인 언니는 그간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아왔지만 이제는 골수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생사조차 알 길 없는 저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 중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몰라 DNA 등록도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정보를 등록해 놓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걸 알고 미리 해뒀더라면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언니를 찾을 수 있었다는 생각에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언니와 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짜 생년월일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다 운명처럼 형부가 절 보고 언니의 헤어진 쌍둥이 동생임을 직감했던 거죠. 이걸 운명이 아닌 그 무엇으로 설명할까요? 저는 언니가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려 언니가 깨어나자마자 말했어요. 언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부터 해보자. 지금 언니 치료보다 급한 일이 어딨어. 우리 밀린 이야긴 두고두고 하면 돼. 너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무슨 소리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운명이야. 내가 내 목숨을 구걸하려고 널 찾은 것만 같아서 너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언니, 지금 그런 죄책감 가질 때야? 언니도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다면서 이런 걸 보면 고생이라고 모르고 곱게 자란 사람 같아.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미안해, 정말.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미안하다, 민주야. 미안하단 말도 고맙단 말도 일단 수술부터 받고 다 나은 다음에 해.
우리가 다시 헤어질 일은 없을 테니까 평생 나한테 갚으면서 살면 되잖아. 그러려면 언니부터 힘을 내야지. 저는 망설임 없이 언니 치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했어요. 언니는 여전히 제게 미안해했고 염치 없어 했지만 저는 언니의 고통을 제가 나눌 수 있고 나아가 언니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공여자로서 적합한지 조직 적합성 항원 검사부터 했어요. 혈액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였는데 일반적으로 친형제자매인 경우가 일치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고 어릴수록 확률이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30대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는지 몰라요. 어떻게 찾은 언니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너무 좋아서 제가 언니를 끌어안고 막 울어버렸지 뭐예요. 이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검사가 몇 가지 이어졌고 드디어 골수를 채취하게 됐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서 굵은 바늘로 골수를 채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1리터 정도의 골수액을 채취해야 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했어요. 이 과정의 고통이 심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 긴장이 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죠. 그렇지만 미안해하는 언니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떨리지? 어떡해. 너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언니가 정말 미안해. 또 그런다 언니. 그러지 마. 언니도 검사하면서 골수 뽑는 거 해봤을 거 아니야. 언니도 한 건데 나도 할 수 있지 뭘 그래. 난 검사를 위해서 한 거라 양도 훨씬 적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건데 넌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아는 고통이라서 더 미안하고 더 마음도 아픈 거야. 언니가 아는 고통이니까 나 끝나고 나오면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하우 다 전수해줘야 해. 알겠지? 저는 애써 밝은 표정으로 언니의 마음속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물론 언니 말처럼 공여자가 견뎌야 하는 골수 채취가 힘든 과정인 건 맞지만 언니가 가만히 앉아 제 골수를 이식받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언니 역시 고용량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이식 준비를 해야 했어요. 언니에게 있던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고 제가 이식해주는 골수가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데 치료가 얼마나 독한지 머리카락도 더 많이 빠지고 구토도 심해서 체력이 떨어지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언니도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든 중인데 제 걱정만 하느라 애태우는 게 마음이 아팠죠. 골수 채취 후 통증은 일주일 정도 지나니 많이 좋아졌고 손실된 골수는 4에서 6주 안에 완전히 회복된다고 했어요. 입원도 하루 정도만 해서 상태를 보고 바로 퇴원할 수 있었지만 언니의 경우는 이식 후 그때부터 정말 중요한 과정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식한 골수가 잘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된 병실에서 한 달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방문도 엄격히 제한되더라고요. 드디어 언니가 퇴원하던 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언니를 만났죠. 언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다 네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쯤 이렇게 다시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런 생각은 뭐하러 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언니가 그 힘든 치료를 다 잘 견딘 덕분이고 우리가 다시 만난 운명 덕분이지. 그래,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평생 너한테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졌으니 다시는 사라지지 말고 내 옆에 있어. 걱정 마.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억울해서라도 언니 옆에 꼭 붙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다른 소리 하기 없기야. 나 진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새로 살게 된 세상에서는 우리 더 행복하자. 언니.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행복해. 퇴원한 언니는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회복되려면 3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지만 언니의 상태가 꽤 좋답니다.
저는 보호시설을 나와 제 딸을 데리고 언니와 형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고 있어요.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저 자신만을 믿고 살던 제가 어이없는 배신과 사기를 당하고 절망의 끝에서 쌍둥이 언니를 만난 것은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헤어진, 아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쌍둥이 언니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자매는 아직도 떨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세월이 짧지 않으니까요.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은 나눴어도 아직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언니는 제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고 절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어요. 형부의 재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답니다. 언니랑 형부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그 마음은 얼마든지 받을게. 여기 들어와서 함께 사는 것만 해도 이미 큰 도움이야. 나머지는 내가 해내고 싶어. 넌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옛날처럼 모든 걸 다 네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도 돼. 걱정하지 마. 다시는 그렇게 고립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언니랑 형부한테 온전히 의지해서 살고 싶지도 않아. 지금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 스스로 일어서고 싶어. 응원해줘. 그게 제 진심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응원은 큰 의지가 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저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 딸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언니가 완치되고 기력을 더 회복하면 조카도 얼른 낳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저희 가족이 더욱 풍성해질 일만 남았는데요. 저 또한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뤄가며 살고 싶어요. 전처럼 독한 마음을 먹고 죽기 살기로 하진 않을 테지만 그런 여유가 절 더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분이 든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저는 아직도 제가 겪은 일들이 얼떨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극적인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항상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새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놀랄 만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